여러분,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빛이 얼마나 밝은가, 무슨 색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에게 흐르는 시간,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림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인슈타인이 빛보다 빠른 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시간이 꽁꽁 얼어붙을 거다. 많은 분들이 이걸 우주가 거대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주 느릿느릿한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합니다. 1초가 100년처럼 느껴지는 세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틀린 게 아니에요. 아예 근본부터 틀렸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빛의 속도에서 시간은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득히 먼 별에서 빛의 알갱이 하나가 출발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빛의 알갱이를 광자라고 부르지요. 이 광자가 무려 80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출발해 수많은 은하와 텅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옵니다. 우리가 80억 년이라고 측정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광자에게 흐른 시간은 정확히 0초입니다. 0초에 가까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완벽한 0입니다. 광자에게는 80억 년 전 출발한 순간과 오늘 밤 여러분 눈동자에 부딪힌 이 순간이 완벽하게 똑같은 하나의 찰나예요. 온 우주가 80억 살을 더 먹는 동안 이 광자는 단 1초도 늙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분위기 잡으려고 예쁘게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험으로 몇 번이고 측정된 진짜 물리학이고 수학 방정식들이 우리에게 소리쳐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속도가 뭔지 안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뭔지도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진짜 관계는 그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움직임이 뭔지,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오늘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오히려 아주 따뜻하고 평온한 자리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손전등을 켜고 방 건너편 벽을 향해 비춰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요. 벽이 환해졌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나온 그 빛은 약 10나노초 만에 벽에 도착했습니다. 1초를 10억 개로 쪼갠 것 중에 10개만큼의 시간이죠. 여러분, 손가락이 버튼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광자들이 벽에 팡 부딪히고 튕겨나와 여러분 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겐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식을 뒤흔드는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10나노초를 경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은 피를 뿜었고 뇌 속에서는 전기 신호가 번쩍했죠. 하지만 그 빛의 알갱이들에게는 단 한순간의 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벽으로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너무 짧아서 못 느낀 게 아닙니다. 아예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광자는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 같은 자리에서 끝났는데 여러분은 10나노초 늙었고 광자는 0초 늙었습니다. 출발점도 도착점도 같은데 이 현실을 겪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균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잠깐, 우리는 속도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는데 이 속도라는 게 대체 뭐지? 파인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지점에서 굳이 멈춰서서 물었죠. 그 뻔한 전제가 정말 참인가요? 오늘 우리도 딱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속도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라고 배웁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그건 겉보기에만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는 아주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예외 없이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요. 그리고 그 속도는 다름 아닌 빛의 속도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지금 소파에 편안히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빛의 속도로 시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간과 시간은 뚝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쫀쫀하게 짜인 하나의 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위를 여행할 때 반드시 다 써야 하는 고정된 예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예산의 크기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걸 우주의 장부라고 불러보죠. 우주는 아주 깐깐한 회계사입니다. 단돈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장부의 철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빛의 속도만큼의 예산을 받고 그걸 공간 이동과 시간 이동 두 군데에 나눠 쓴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언제나 정확히 빛의 속도가 되어야 한다. 이 규칙을 일상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이 방 안에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면 공간 이동엔 예산을 0원 쓴 겁니다. 그럼 남은 예산은 전부 시간 이동에 쓰이죠.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라는 방향을 향해 로켓처럼 맹렬하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째깍째깍 시대바늘이 넘어가고 여러분은 늙어가요. 가만히 앉아 커피 한 잔을 홀짝이는 그 평온한 시간이 사실은 시간을 향한 전력 질주였던 거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녀봅시다. 그러면 예산 중 일부가 시간 쪽에서 공간 쪽으로 스르륵 넘어갑니다. 시간 쪽 예산이 줄었으니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기 시작해요. 물론 걷는 속도로는 평생을 걸어도 알아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장부는 잔혹할 만큼 정확하게 이걸 기록합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공간 쪽으로 쑥쑥 빠져나가고 그럴수록 시간 예산은 쪼그라들어 여러분의 시간은 더 눈에 띄게 느려지죠. 여전히 원자시계 같은 장비가 없으면 잴 수 없을 만큼 미미하지만 우주의 계산기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예산 전부를 몽땅 공간 이동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으로 갈 예산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겠죠. 그럼 얼마나 빨리 달려야 예산을 공간에 몽땅 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에서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이유가 이겁니다. 빛이 마법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저 우주의 예산 계산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광자는 자기 예산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서 공간을 날아가는데 다 씁니다. 그러니 시간을 여행할 예산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속도는 시간과 누가 빠른가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는 시간과 공간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입니다. 공간에서 더 빨리 뛸수록 시간 속에서는 그만큼 더 느리게 기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이 교환의 극단적인 끝판왕이죠. 공간은 최대치, 시간은 0. 이건 빛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주의 냉정한 장부 정리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붙여놓은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빛은 시간이라는 경주 트랙에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경주장 밖으로 걸어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 좋아했을 만한 근사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과 광자, 저 멀리 비행기를 탄 사람까지 모두가 각자 다른 시간을 겪고 각자 다른 공간을 지나갑니다. 받는 영수증이 다 다르죠. 하지만 딱 하나,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이 동의하는 값이 있어요. 바로 공간 예산과 시간 예산을 합친 그 총합입니다. 여러분에겐 시간이 많고 공간이 적게, 광자에겐 공간이 전부고 시간은 0으로 보이지만 그 둘을 우주의 장부 방식으로 합치면
언제나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간과 시간은 사람마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진실 하나가 깔려 있는 거죠. 이 개념을 꼭 머릿속 한 구석에 담아 두세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대체 누가, 언제 이런 기막힌 생각을 처음 해냈을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1895년 독일입니다. 수업이 너무 지루해 딴 생각에 빠진 16살 소년이 있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소년은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빗줄기 옆에서 빛과 똑같은 속도로 나란히 날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단순하고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 대답은 물리학계를 통째로 박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인만 이야기를 하나 하죠. 파인만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언어로 다 안다고 해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요. 파인만은 평생 이 태도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이름표만 보고 넘어갈 때 그는 그 아래에 진짜 뭐가 있는지 들여다봤죠. 어린 아인슈타인의 질문도 정확히 그런 종류였습니다. 빛이 빠르다는 이름표 뒤에 대체 진짜로 뭐가 숨어 있는가?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의 방정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웰은 빛의 속도를 수학으로 완벽하게 계산해냈죠. 빛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빛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속도를 내는지 그 기준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어디서 보든 무조건 그 속도라는 거예요. 소녀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빛과 나란히 달리며 빗줄기를 보면 뭘 보게 될까? 상식대로라면 옆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멈춰 보이듯 빛도 멈춰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맥스웰의 수학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1초에 29만 9천 킬로미터로 빛을 맹렬히 쫓아가도 심지어 마법처럼 빛과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도 빛은 비웃듯이 여전히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무려 10년 동안 이 모순을 붙들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파인만이 그토록 강조한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 질문 속에 몰래 깔린 엉터리 전제를 의심하는 것 말이죠. 만약 시간이라는 녀석이 우리 모두가 철석같이 믿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마침내 1905년 그는 세상을 뒤집을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어떻게 보든 무조건 똑같다. 빛의 속도를 지켜내기 위해 오히려 공간과 시간이 스스로를 구부리고 늘리며 맞춰준다. 우주가 목숨 걸고 지키는 단 하나는 오직 빛의 속도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칠판 위 숫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어떤 실험이 증명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시계를 하나 그려봅시다. 바닥과 천장에 거울이 하나씩 있고 그 사이를 광자 하나가 위아래로 통통 튕깁니다. 광자가 거울에 부딪힐 때마다 째깍하고 한번 움직인다고 쳐요. 이걸 빛시계라고 합시다. 이제 이 빛시계를 엄청나게 빠른 기차에 싣습니다. 여러분은 승강장에 서서 그 기차 안시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승강장의 여러분 눈에 기차 안광자는 위아래로 반듯하게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기차가 앞으로 달리니까 광자는 대각선으로 올라갔다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지그재그 길을 그립니다. 자, 대각선은 곧은 직선보다 무조건 길죠. 그건 기하학의 기본입니다. 즉, 광자는 한 번 째깍할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해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다고 했죠. 광자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발걸음을 빨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째깍과 다음 째깍 사이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승강장에 여러분이 볼 때 달리는 기차 안시계는 미치도록 느리게 돌아갑니다. 눈의 착각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기차 안시계는 진짜로 물리적으로 더 적게 째깍거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차 안 사람 눈에는 승강장의 내 시계가 느려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네, 정답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겪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진짜 시간 따위는 없다는 뜻이죠. 기차가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그 대각선은 완벽하게 눕고 시계는 느려지다 못해 그냥 뚝 멈춰버립니다. 우주의 장부에서 배운 그 예산 이야기가 이 거울 2개짜리 장난감 안에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머릿속 상상만으론 좀 찜찜하시죠? 진짜 현실의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지금 여러분 위치를 몇 미터 안쪽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바로 머리 위약 2만 킬로미터 상공을 도는 위성 항법 위성들 덕분입니다. 이 위성들은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를 품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아인슈타인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시속만 4,000km 정도로 빠르게 날아다녀요. 빨리 움직이는 시계는 느려져야 하니 속도 효과로 위성 시계는 지구보다 하루에 약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성은 높은 곳에 있어 지구 중력을 약하게 받죠. 중력이 약한 곳에선 반대로 시간이 빨라져서 이 효과로는 하루에 약 45 마이크로초 빨라집니다. 우주의 장부를 정리해 볼까요? 속도로 7 마이크로초 느려지고 중력으로 45 마이크로초 빨라지니 합치면 위성 시계는 매일 약 38 마이크로초씩 빨라집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약 10km가 넘게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에 아예 시계 속도를 미리 느리게 세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기계 안에 박아 넣은 거죠. 명심하세요. 이건 철학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을 굴러가게 하는 정밀한 회계 장부 그 자체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여러분 위치를 찾아내는 그 파란 점을 지켜보세요. 그 파란 점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여러분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택시도, 배달앱 오토바이 위치도, 낯선 길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도 전부 시간이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기막힌 진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GPS는 인간이 만든 기계잖아요. 그럼 인간이 손대지 않은 순수하게 대자연이 보여주는 증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분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어요. 우주저 너머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온 입자들이 높은 하늘에서 지구 대기와 쾅 충돌하면 파편이 사방으로 핍니다. 그중 하나가 뮤온이라는 녀석이에요. 뮤온은 아주 무거운 전자라고 대략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녀석 수명이 어이없이 짧다는 거죠. 고작 2.2 마이크로초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푸스스 사라져 버립니다. 계산해 볼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무리 빨리 날아도 뮤온이 갈 수 있는 거리는 겨우 600m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뮤온들은 대략 15km 상공에서 태어나요. 600m밖에 못 가는 녀석이 15km 위에서 태어났으니 땅에 닿기 한참 전에 진작 죽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선 이 땅에서는 단 한 개도 발견되면 안 돼요. 하지만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탐지기에는 매 순간 수많은 뮤온이 찍히고 바로 지금도 뮤온들이 여러분 몸통을 슝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죽었어야 할 녀석들이 살아서 여러분을 통과하는 겁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뮤온은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오고 그렇게 빠른 속도에선 시간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뮤온 내부 시계가 거의 멈춘 듯 기어가니 우리 눈엔 이 녀석들이 원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5km를 끝까지 버틸 만큼요. 그럼 뮤온 본인 입장에선 어떨까요? 여기가 또 기막힌 부분입니다. 뮤온 본인 생각엔 여전히 2.2 마이크로초밖에 못 살았어요. 자기 수명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뮤온의 눈에는 자기가 너무 빨리 날아가니까 눈앞의 대기권이 납작하게 찌그러지면서 거리가 확 짧아져 버린 겁니다. 15km였던 거리가 겨우 몇백 미터로 쪼그라든 거죠. 우리 눈엔 뮤온의 시간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뮤온 눈엔 우리의 공간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설명하는 방식만 다를 뿐 결과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왜냐고요? 우주의 장부에서 상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니까요. 이건 연구실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현실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증거예요. 우주는 여러분의 상식적인 기대 따위엔 조금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방금 우리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걸 배웠죠.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튀어나옵니다. 사람마다 지금이라는 순간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에는 하나의 공통된 현재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도 저 멀리 어느 별에서도 똑같은 지금이 째깍 흐르고 있을 거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어요. 지금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다는 전제요.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또 손을 들었을 겁니다. 잠깐, 우리 정말 그걸 확인해 봤나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은 절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간단한 상상을 해보죠. 아주 긴 기차가 눈앞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순간 번쩍하고 번개 두 개가 기차의 맨 앞과 맨 뒤에 동시에 내리칩니다. 승강장 한가운데 선 여러분은 두 번개의 정확한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 번개의 빛과 뒤 번개의 빛이 완벽하게 같은 순간에 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죠. 두 번개는 동시에 쳤다. 자, 그런데 그 기차 한가운데 타고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기차와 함께 앞으로 달리고 있으니 앞 번개의 빛을 향해 달려가고 뒤 번개의 빛으로부터는 달아나는 셈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했죠. 그럼 앞 번개의 빛이 살짝 먼저 도착하고 뒤 번개의 빛이 살짝 늦게 도착해요. 기차 안 사람은 확신합니다. 앞 번개가 먼저 쳤고 뒤 번개가 나중에 쳤다. 누가 맞을까요? 승강장의 여러분은 동시라 하고 기차 안 사람은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둘 다 맞습니다. 우주에는 누구의 지금이 진짜 지금인지 판정해 줄 심판이 없어요. 온 우주에 걸쳐 째깍째깍 똑같이 흐르는 거대한 시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마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슬슬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순서마저 사람마다 다르다면 원인과 결과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겐 제가 컵을 떨어뜨린 게 먼저고 누군가에겐 컵이 깨진 게 먼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빛의 속도가 왜 이 우주의 절대 상수여야만 하는지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주는 딱 한 가지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두 사건의 순서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뒤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컵을 떨어뜨리는 게 원인이고 깨지는 게 결과라면 아무리 빨리 날아다니는 관찰자도 컵이 먼저 깨지고 나서 제가 떨어뜨리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번개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었던 건 그 두 번개가 서로 아무 상관없는 남남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남남인 사건들끼리만 순서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지켜질까요? 바로 빛의 속도라는 상한선 덕분입니다.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려면 그 신호가 전달돼야 하는데 이 세상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의 챔피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흐를 수 있는 최대 속도, 세상의 질서를 지켜내는 안전선인 겁니다. 우주가 목숨 걸고 빛의 속도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다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우주는 지금이라는 개념은 과감히 포기했지만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온다는 그 질서만큼은 철벽처럼 지켜냅니다. 유연할 땐 한없이 유연하고 지켜야 할 땐 무섭도록 단단하죠.
이제 이 개념을 붙들고 우리 여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빛 그 자신에게는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대답은 여러분의 상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산조각 낼 겁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틀이 무너집니다. 빛은 시간이 멈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빛은 아예 그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잠깐, 아까 빛의 속도에선 시간이 멈춘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방정식은 0을 내놓고 시계는 얼어붙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무언가가 시간이 멈췄다는 걸 경험하려면 먼저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빛에게는 이 모든 게 아예 없어요. 광자에게는 태어나 뻗어나가는 순간과 어딘가에 부딪혀 흡수되는 순간이 똑같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기다림으로 나뉘어 있지도 않은 그냥 완벽하게 같은 순간인 거죠. 아까 손전등을 켰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광자는 자기 입장에선 벽으로 날아갔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동시에 태어났고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여행이 영초 걸린 게 아니라 애초에 여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에게 시간이 얼어붙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냥 붙여놓은 꼬리표일 뿐이에요. 빛은 얼어붙은 찰나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 이후라는 우주의 틀 자체가 빛에게는 통째로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죠. 사실 물리학자들도 빛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합니다. 상대성 이론의 규칙 안에서는 빛과 나란히 달리는 관찰자라는 게 애초에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빛의 눈으로 본다는 우리의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상상으로 겨우 더듬어 보는 경계선 위의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지점에서 늘 정직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확실한 데까지만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사이비 과학과 진짜 과학을 가르는 선이라고 그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정직하게 말씀드리죠. 지금부터가 오늘 우리 여정 전체를 뒤집어 놓을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빛이 특별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존재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빛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질량을 가진 느릿느릿한 우리들이 특별한 거였죠.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빛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언가가 지속되는 시간을 한순간 한순간 겪어내야만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저 광활한 우주에서 오직 우리처럼 느린 것들만이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몸을 싣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빛에게는 애초에 강물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한 점으로 뭉쳐 있으니까요. 저 밤하늘의 별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반짝임은 수천,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에겐 아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그 빛 자신에게는 별을 떠난 순간이 곧 여러분 눈에 닿는 이 순간이에요. 그 긴 세월이 빛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말을 부디 슬프게 듣지 말아주세요. 그 감옥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태어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빛에게는 이전과 이후가 없죠. 그 말은 곧 빛에게는 추억도 기다림도 그리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도 지나간 순간을 아쉬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모금이 어제보다 오늘 더 반가운 그 감각.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이 반가운 그 마음. 이 모든 건 오직 시간 속을 지나가는 존재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빛은 80억 년을 날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오늘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짧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소중한 거예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제바늘 소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편의점에서 사먹는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 퇴근길에 코끝을 스치는 붕어빵 냄새, 주말 늦잠의 그 나른함, 이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강물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 강물을 영원히 알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의 정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따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잃어가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아무것도 겪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한없이 느리지만 모든 것을 겪죠. 사랑도, 이별도, 아침 햇살도, 붕어빵의 온기도 전부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손전등을 한 번 더 켜보세요. 광자들이 벽에 부딪히고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방금 출발과 도착 사이에서 시간도 여행도 겪지 못한 수십억 개의 입자들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분명히 조금 늙었죠. 하지만 이걸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늙어간다는 건 여러분이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빛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속도에 다 써버리고 시간을 완전히 잃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거의 쓰지 않는 대신 시간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손에 쥐고 있지요. 다음번에 어떤 빛이든 마주하게 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시간의 바깥에서 찾아온 메신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이야기를 품고 날아왔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긴 세월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전령들을요. 지금 인공위성에 부딪히는 138억 살짜리 고대 광자조차도 자기 나이는 0살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구나.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봐야겠구나.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만약 빛이 시간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빛은 대체 무언가를 경험하긴 하는 걸까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한다면 과연 빛은 진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여행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 하나를 쥐어드렸다면 저희 파인만의 길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